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퀄컴이 휴대폰 회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게 이유였고, 그 이후에 소송으로 이어졌었는데 대법원이 우리나라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깎였던 경우는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해마다 4월이 건보료를 연말정산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의 외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날씨도 조금 흐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흐리지만 그래도 기분은 화창한 금요일 아침. 오늘도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만 좀 오붓하게 경제 뉴스들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치 세 분과 같은 목소리. 네. 인사 고맙습니다. 입을 크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정위가 퀄컴이 원래 이게 통신회사라기보다는 휴대폰 회사에 칩 공급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퀄컴 칩 없으면 휴대폰이 도대체 먹통이야, 이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한테 우리나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1조 원 넘게 부과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퀄컴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공정위가 이기긴 이겼다. 그렇습니다. 그 얘긴데요. 무슨 사연이 있었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그 처음 과징금을 부과한 게 2017년이니까 이 얘기는 무려 7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퀄컴은 통신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전화기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제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그 음성이 디지털 신호로 바뀐 후에 기지국을 거쳐서 상대방 전화기에 전송이 되고, 그게 다시 음성으로 바뀌어서 상대방이 사랑해라고 듣게 되는 건데, 음성 신호가 디지털로 바뀌었다가 다시 음성으로 바뀌려면 약속된 동일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변환 규칙이 막 서로 다르면 사랑해라고 했는데 우리 헤어져라고 변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일종의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규칙을 만들고요. 그 규칙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표준으로 정하고요. 그 기술로 만들어진 통신에 필요한 부품도 표준을 정합니다. 네. 그래서 무선통신 시장에서는 퀄컴이 만든 이 기술 그리고 부품을 표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휴대폰 부품 회사들이 다 휴대폰도 만들어내고 부품도 만들어내고 한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 퀄컴이 특별히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퀄컴이 그 기술과 부품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표준으로 정해준 겁니다. 그렇겠죠. 요즘 농구의 룰이 그렇게 된 게 최초로 농구를 하던 그 집단이 그렇게 룰을 정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만들었으니 퀄컴의 기술과 부품을 전 세계가 따라야 되는 표준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그걸 따르게 한 건데, 대신에 퀄컴은 다른 회사들이 자기네 기술이랑 부품을 사용할 때마다 라이센스를 주고 특허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었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주고 돈을 받게 해주는 대신에 조건도 하나 걸었습니다. 퀄컴 너희가 뭘 잘해서 너희 칩과 기술을 표준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그저 너희가 먼저 만들었다는 이유로 표준화 해준 거니까, 그렇게 해야 여기저기 통신이 퍼지니. 그렇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너희들한테 그 기술과 부품을 요구하면 그게 누구든 비차별적으로 숨기는 거 없이 공정하게 라이센스를 주고 기술을 알려주고 부품을 줘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웠던 거예요. 길거리 농구 룰을 누가 물어보면 룰을 가르쳐줘야지. 그렇습니다. 너한테는 안 가르쳐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퀄컴이 뭘 잘못했느냐? 예. 퀄컴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라이벌 업체였던 인텔이 퀄컴한테 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기술 라이센스를 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텔은 이제 기술 라이센스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부품을 만들 생각이었겠죠. 예. 근데 퀄컴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주면 그걸로 부품 만들어서 팔 거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생기는 거라서 안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덩치가 작은 다른 회사들이 기술 라이센스를 요구를 하니까 그래 주기는 할 텐데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따라줘. 그리고 이런저런 업체들도 한테만 팔아야 돼? 이렇게 계약을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라이센스를 안 주거나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주거나 이렇게 일종의 갑질을 한번 한 겁니다. 그 기술 라이센스라는 게 최초로 퀄컴이 만들어서 통신은 이렇게 하면 편하네라고 한 그 기준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공개를
공개가 됐을 텐데 네. 그렇더라도 퀄컴 허락은 받고 그 그렇죠. 기술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퀄컴이 노 그러면 아예 그런 부품도 못 만들고 폰도 못 만들고 그렇게 되는 구조겠네요. 그렇죠.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의 특허를 이거 침해하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 제품을 만들고 팔고 사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혹시 뭐 또 몰래 어떻게 만들어서 팔게 되면 퀄컴이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 거거든요. 근데 특허 침해는 소송에서 지면 물어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는 건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군요. 독자 기술 개발한 건 나는 이것만로만 만들 거야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전 세계 표준으로 뭔가를 정해 놔야 되니까 네. 그 기술 갖고 표준 갖고 있는 업체한테 너를 표준으로 정해 줄 테니 너만 쓰려고는 하지 마. 특허료를 조금씩이라도 받더라도 다 나눠줘야 돼. 이제 그렇습니다. 하는 거를 퀄컴은 그걸 안 지키고 있다. 안 지켰던 겁니다. 그런 구조. 네. 그러면 퀄컴이 잘 나눠주고 있는지 네. 골고루 써라. 그럼 골고루 쓰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서는 이런저런 갑질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 다니면서 좀 감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 표준을 만드는 기구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할 권한까지는 없었고요. 예. 그래서 오로지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틈을 퀄컴이 좀 노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주긴 줘야 하는 특허인데도 이렇게 버티고 안 주고 소송전 하다가 7년씩 흘러가고 나면 7년 동안 돈은 퀄컴 혼자 버니까 그렇습니다. 뭐 차라리 소송하는 게 나아라고 네. 생각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퀄컴한테 공짜로 라이센스 뿌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특허료를 받기는 받아도 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주면 안 돼. 네. 이런 기준이라면 뭐 왜 안 줬을까? 특허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서 이제 퀄컴의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네. 퀄컴이 회사를 두 개로 나눕니다. 편의상 A, B라고 할게요. 예. A 회사는 오로지 라이센스만 관리합니다. 그 기술 라이센스. 네. 그리고 B 회사는 그 기술 라이센스가 들어간 표준 기술이 들어간 부품만 판매를 합니다. 예. 이렇게 A과 B가 나눠져 있어요. 예. A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경쟁 회사들이 요구하는 라이센스를 거부합니다. 안 줘요. 그리고 이제 B 회사가 나서서 휴대폰 업체들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휴대폰 만들려면 우리 회사 부품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 거 쓰려면 A라는 회사랑 라이센스 계약을 반드시 맺도록 해. 예. 특허료는 너희가 판매하는 휴대폰 가격의 대략 5% 정도로 할게. 싫어? 그럼 우린 부품 못 줘. 이렇게 부품 공급을 볼모로 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휴대폰 회사들하고 맺어서 거기서 특허료가 나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예, 그 정리하면 퀄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기술 라이센스를 다른 경쟁들 업체들한테 안 줘서 예. 다른 업체들이 부품을 못 만들게 했고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번 예. 잘못입니다. 예. 2번 잘못은 다른 업체들이 부품을 못 만드니까 휴대폰 회사들은 퀄컴의 제품을 비싸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특허료를 받았다. 이건 잘못이다. 공정거래위법에 위배된다. 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 원이 넘는 이게 공정위 설립 이후에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이거든요. 퀄컴에게 부과한 이유고요. 퀄컴은 우린 좀 억울하다 라면 소송을 걸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공정위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퀄컴이 좀 치사하게 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네. 뭔가 패키지로 같이 팔면서 줬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이어 만드는 뭐 어떤 표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그 기술로 또 타이어도 만들어요. 그 회사가. 네. 근데 다른 경쟁 타이어 회사에서 기술 라이센스 쓴다고 하니까 그건 거절하고서는 자동차 회사한테 가서는 우리랑 기술 라이센스 계약 안 맺으면 우리 타이어 안 줘버린다. 자동차 회사들은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우린 타이어가 없는데 어떡하지? 다른 타이어 회사들은 아마 타이어 지금 못 만들고 있을 걸. 네. 그렇게 된 거죠. 뭔가 특허가 안 풀린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퀄컴도 참 열심히 사네요. 아무튼 그래서 공정위가 과징금 1조 원 가량을 부과했고, 예. 그럼 결국은 안 내겠다고 소송하다가 퀄컴이 내야 된다는 뜻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내면 어떡하죠? 만약 안 내면? 만약에 안 내면 일단 퀄컴은 2017년에 공정위가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했을 때 이미 예. 1조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야 일단 된다.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대법원에서 퀄컴 쪽 손을 들어줬으면 우리 정부가 퀄컴이 낸 뭐 1조 원에다가 과징금 환급할 때는 과징금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을 얹어서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과징금 납부하고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가산금이 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과징금은 국고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소송에서 공정위가 졌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그리고 이 경우 말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기업들한테도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과징금 못 내겠다라면서 버티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요 공정위에서 징수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요. 담당하는 부처가. 빨간 딱지 붙이고 압류하고 하는 거 한다. 그 부처 사람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대략 뭐 이런 내용이라고 전달을 했는데 또 뭐 법 판결이라는 게 실제로 내부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사정도 있겠죠. 네.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네. 낸다기보다는 떼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떼고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꼬박꼬박 잘 내고 계시다고 네. 연락은 오는 그런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 월급, 그러니까 4월 말에 나가는 월급부터는 많이 뗄 수도 있다. 평소보다. 네. 그 말씀이에요. 예,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어서 그런데 직장인들은 월급의 7% 정도를 건보료로 내고 예. 그다음에 0.9% 정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냅니다. 이게 대략 합치면 월급의 8% 정도가 건보료인데 이걸 개인이 다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반 그리고 개인이 월급에서 반 이렇게 반반씩 떼서 내죠. 예.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24만 원 정도를 회사가 12만 원, 근로자가 12만 원, 그러니까 월급에서 12만 원 떼고 나머지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보면 월급이 뭐 300에서 400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12만 원 내던 걸 16만 원 내지는 않아요. 매달 뭐 각종 수당 때문에 월급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건보료를 회사에서 계산해서 개인별로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라고 하면은 이건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니까 사장님 기분 좋아서 보너스 100만 원 주는 달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때마다 건보료를 그럼 100만 원에 7.09% 이렇게 계산해서 매달 떼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편의상 작년 한 해 동안 그 직원한테 준 총 보수가 얼마냐 이거 계산해가지고 12달로 나눠서 예. 그 금액에 맞춰서 올 한 해 동안 건보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결국 올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현재의 월급의 기준으로 떼는 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냈는데 그 다음 해 이듬해 받은 월급과는 보험료 차이가 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월급은 해가 갈수록 뭐 조금씩 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고 그 차액을 한꺼번에 떼는 게 이번 4월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선 작년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3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렇게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신고된 자료는 건보공단이 잘 계산을 해가지고 전년도와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차액을 이번 달 월급에서 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3월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21년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낸 거고 아직도 2022년 작년의 월급이 네. 개인별로 정확히 얼마였는지가 아직도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3월 10일에 이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월급에 대해서는 4월부터 건보료에 반영이 돼서 이번 달부터 반영이 돼서 나가는데 덜 낸 1년 동안의 차익이 있으니까 그건 좀 많이 훅 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계속 똑같은 이제 건보료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월급을 받으셨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나갔을 텐데 대신 4월에 대부분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6월에 훅 떨어져 뜨는 나가죠.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월급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월급, 작년 연봉이 재작년보다 연봉은 줄었으면 그렇습니다. 이번 달 네. 4월에 뭔가 환급이 들어온다. 맞습니다.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아니면 성과급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죠. 보수 총액이. 그런 네. 경우에는 작년 월급이 재작년보다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데 개인별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업장에다 주거든요. 예. 그럼 사업장은 양심적으로 개인에게 월급에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환급액을 줘야 되겠죠. 다 줄 텐데 혹시나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셔서 예. 건보료 조회 납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장님들한테 양심껏 돌려주세요 하고 사장님들 통장에 꽂아주는 돈인가 보군요. 그렇죠. 네. 야, 이거 긴장되네요. 월급을 적게 주지만 않았다면 그런 환급액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샐러리만들은 그럼 1, 2, 3월에는 재작년 월급을 그렇죠. 기준으로 건보료를 떼어가고 네. 4월부터는 작년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떼어간다. 네, 내년 3월까지도 작년 기준의 월급에 대해서 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너스 많이 줬는데 네. 올해는 경기 어려워서 못 주네. 그러면 건보료는 툭툭 많이 떼어나가는데 실제 월급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월급 대비해서는 좀 건보료가 많이 나간다. 왜 그러지?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예. 월급 나올 때.
알겠습니다. 자꾸 떼가는 것만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리는 있네요. 뭐 올라간 소득에 대해서 건보를 더 내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박 작가님. 네. 환율 달러원 환율이 걱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당 1,300원 선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는 1,327원까지 올랐다가 1,310원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올해 들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만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또 많이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아주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화 할 것 없이 주요국 통화 대부분이 달러화 대비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주요국 통화랑 비교해 보면 하락세가 뚜렷한데 원화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한 4% 안팎으로 하락을 했는데 주요국 통화 중에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빼고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유로와 영국 파운드화는 연초 이후에 달러화 대비로 한 2.7%, 3.2% 상승을 했고 중국 위안화도 0.4%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의 기초 체력 자체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라서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수출은 안 되고 있죠. 에너지 수입은 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고 있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되는 것마다 낮게 수정돼서 나오고 있죠. 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다라는 게 더 걱정인 건데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문제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환율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원화 약세를 좀 방어를 해보려고 국민연금공단하고 외환수화풀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네. 이 얘기는 바로 이 뒤에 이어서 김현우 소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아, 박 작가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 이 얘기 이제 김현우 소장님 딱 분들하시고 이런 배경이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네. 달러 대비. 네, 그 처방에 대해서는 김현우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가 자꾸 귀해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잘 되고 그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흔해졌을 텐데 그렇죠. 달러가 귀한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를 한다. 네. 무슨 뜻입니까? 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필요할 경우 맞바꾸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규모가 10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3.5배로 늘린 350억 달러입니다. 예. 우리 돈으로 45조 원 규모인데 보통 이런 외환 스와프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한미 스와프, 한미 통화 스와프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대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급할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마치 그 달러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도 표면적으로는 마찬가지의 약속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할 때가 오면 네, 이제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빌딩에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그거 하려면 달러를 갖고 해외로 나가야 될 텐데 네, 그럴 때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말고 네, 한국은행에다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달러를 줄게요. 네, 국민연금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냥 지점장님 방으로 조용히 오시면 됩니다. 번호표 뽑지 말고 맞습니다. 자꾸 저 사람 많은데 줄 서 있지 말고 예.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주목적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안정하겠다라는 것과 왜 환율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달러가 필요해가지고 막 급하게 시장에서 마구 사들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막 급박하게 필요한 건 아닌데 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 현황을 보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이 917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6% 423조 원이 해외 자산이에요. 예. 그런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연금 보험료로 거치는 돈보다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되는데 예. 그때 국민연금이 주로 들고 있는 게 국내 주식시장에 들고 있는 주식자산이나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 자산을 살 때 국내 외환 시장에서 자꾸 달러를 퍼다가 쓰면 작년같이 가뜩이나 이 달러가 비쌀 때 국민연금마저도 줄 아무래도 많이 서 있는데 거기서 이 단체로 그렇게 줄 서 계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래서 시장에서 환율이 오르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는 따로 저희가 준비해서 드릴 테니 시장에서 자꾸 달러값 올리지 마세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그 달러는 어디서 나오냐? 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입니다. 하느니 갖고 있는. 그런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게 무조건 갚겠죠. 그리고 네. 가져가는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이 줄기는 하겠지만 100% 다시 돌아올 돈이니까
이건 뭐 외환 보유의 감소로 인해서 어떤 뭐 부담이라든지 충격도 없고 또 외환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환 시장에 자꾸 달러 살려는 사람들이 붐비면 네. 국민연금만 따로 지점장실로 오라고 하지 말고 네. 한국은행이 들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결국은 풀려고 하는 거니까 네. 외환 시장에다 그 달러를 갖다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풀면 네. 같은 양의 달러지만 그럼 또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을 텐데 네.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굵직굵직한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이니까 아주 이렇게 적은 노력으로 예. 극대 효율을 거둘 수 있으니 형들은 따로 나와서 놉시다. 네. 뭐 그런 얘기죠. 큰 손은 따로 나와서 봅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됩니다. 얘기. 그런데 이게 뭐 환해지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있더군요. 네, 요게 요번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작년에 1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체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환율 안정 효과 때문이라면은 100억 달러 규모로도 충분합니다. 급할 때만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국민연금이 한 해에 투자하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1년 단위로 보자면. 그런데 지금 좀 더 큰 이유가 이 환해지 수단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것도 결국은 환율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말에 정부가 국민연금한테 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 환해지 비율을 10%까지 좀 늘려달라. 원래는 0%였던 걸. 예. 이걸 요구했는데 이걸 이제 국민연금이 수용한 게 있습니다. 이 환해지가 뭐냐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300원에 1달러를 사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해외 주식에.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1달러짜리가 수익이 10% 나가지고 1.1달러가 됐지만 네. 환율이 떨어져서 1,300원 아니라 1,000원이 됐으면 손해잖아요. 나갈 때 환율로 그대로 고정해라. 그렇죠. 그게 그러면 나가면서 지금 어딘가에서 달러를 구해와다가 미리 팔아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예. 환해지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이 은행에 1년 후에 100억 달러 줄 테니까 지금 환율로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은 100억 달러를 해외에서 빌려온 다음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시장에다가. 외환 시장에. 네, 그러면은 100억 달러어치 현금이 생기는 거고 1년 후에 국민연금이 100억 달러 어디선가 들고 오면 이렇게 보관하는 현금을 바로 지금 환율로 고정해서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환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1년 후에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온다고 했으니 네, 돌아왔다고 치고 그렇죠. 지금 어디서 그 국민연금이 갖고 올 거라고 기대되는 달러를 네, 먼저 갖다가 팝시다. 팔아버립니다. 외환 시장에 지금 달러가 부족하다니. 네.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은 넌 꼭 좀 잘 돌아와야 된다 진짜. 네. 그런데 문제는 이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 선물한 거래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국은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그만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 푸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되는 겁니다. 달러가 급하니까 미래에 들어올 달러까지 먼저 갖다 쓰고 있다.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